예,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미안합니다만은 그 발표문이 없어서 발표문 지금 화면에 띄웠고요. 채팅창으로 보내줄 수 있나요? 예, 채팅창으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철원에서 그래서 이거 지금 이성백입니다. 3년 전에 은퇴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철원에서 뭐 학술대회 요번에 하는데 무슨 뭐 주제 자유롭게 해가지고 좀 전환해가지고 미래적인 것과 관련된 거를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발표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 그때 신청하라 그래서 유재석이가 하는 뭐 놀면 뭐하니 그것도 생각나가지고 노는이 여기 와서 발표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해가지고 실은 이제 제가 사회철학하니까 사회철학은 이제 해겔이 정의했듯이 자기 시대 현실을 개념적으로 파악해내는 것이 이제 철학이 해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읽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서구에서 이제 정보사회 얘기가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 자체를 이제 그냥 이제 그 이론상으로 추적해 왔는데 이제 가장 이제 충격을 준 건 실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충격 중에 하나일 텐데 IMF가 터졌는데 IMF 터진 것을 제가 본 현장 중에 하나는 강의 시간에 숨이 막혀서 강의를 못하겠어요. 학생들이 나 이제 취직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래서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정보사회라는 문제가 다 이게 연결되는구나 해서 추적해 오다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추적해 오면서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인공지능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철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공이 필요하나 이제 그런 것을 좀 추적해 왔던 것이라 여기서 실은 좀 상당히 좀 저로서는 야 지금 이 벌어진 일 자체가 좀 엄청나게 큰 대격변과 같은 것인데 믿기 힘들다 그랬는데 실은 제가 한 8년 전부터는 이제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 가설로 설정해놓고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탈노동 사회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탈노동이란 말 자체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부각시킨 사람은 이제 앙드레 고르가 이제 부각시켰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제 탈노동 사회라고까지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노동 사회에 이제 도래라고 이제 일단 발표문에 제목을 붙였는데 우선 한 장면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이제 막 뒤지다 보니까 바로 그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 공장이 우리나라 이제 울산과 똑같은데 거기 이제 예테보리라고 하는 도시가 스웨덴의 두 번째 도시인데 거기가 볼보 자동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공장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볼보 자동차 공장을 이제 제가 이제 문헌에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방문하고 근데 실은 이 볼보 자동차 공장이 유럽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투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는 거 볼보 자동차 공장을 보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이제 거기에 장면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제조업 중심 분야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제일 먼저 좀 끌어들였습니다. 거의 한 도시가 되고 있는 거대한 면적의 그 볼보 자동차 공장 캠퍼스 거기를 이 사람의 투어에서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의 공장들을 들어가니까 그 공장들은 사람 몇 명만
옆에서 쳐다보고 있고 대부분이 다 로봇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사람은 어딨나 그랬더니 공정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공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몇 사람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나사 조립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그런 정도의 소수의 노동자만 맨 마지막 공정하는 공장 건물에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보니까 또 한 구석에 아주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작은 건물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면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무실에 있어서 거기 소수의 노동자들이 컴퓨터 화면을 잔뜩 모니터 화면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동차 모델 뭐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 거대한 공장 자체가 이제 다 생산 라인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미래의 공장들의 모습이 바로 볼보 자동차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볼보는 이제 거의 이제 100%가 이제 자동화가 됐다라고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은 80% 정도가 다 로봇에 의해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유명한데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인터넷 같은 찾아봤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하여튼 뉴스 같은데 나오다 보면 거기는 아직 조인 라인에 그 노동자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바로 제조업 공장들 그 중에 거기에서 이제 가장 심벌이 자동차 공장인데 자동차 공장이 이제 거의 다 자동화되고 있다. 그래서 무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인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이면을 봐야 되는데 뭐 같은 말이지만 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더 이상 노동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노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탈노동이고 탈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용이 안 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또 의미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볼보 자동차 공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보게 되면 미래 우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벌써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것저것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볼보 자동차 공장을 보면 공장 내부에 이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싹 바뀌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더 크게 주목해야 될 관점은 뭐냐 하면 정보 기술이 등장을 해서 정보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중공업으로부터 IT 산업으로의 산업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많은 이제 대대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보 기술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와서는 지금 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또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실은 그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 교수가 탈산업사회의 도래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그 당시 충격을 줬는데 제가 그 탈산업사회에다가 그 책에다가 약간 그 해가지고 탈노동사회의 도래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좀 바꾸는 건데 바로 그 다니엘 벨이 탈산업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정보 기술이 소위 말한 서구 선진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쭉 이제 그 연구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1, 2, 3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의 이제 3차 산업의 주력 산업으로의 변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공지능의 개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실은 이제 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냐라고 했을 때 그 미래 예측의 함의가 갖고 있는데 다니엘 벨이 미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연구 방법론을 도입해가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정밀한 미래 예측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통계학이 발전하면서 상세한 통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들을 활용해가지고 정확한 미래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탈산업 사회이고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예측론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인데 최초의 미래 예측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 개념이고 탈산업사회 개념이 한 20년 지나왔 15년 20년 지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 정보사회와 지구와 담론 이 두 가지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그랬는데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정보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또 그것도 지나가고 인공지능이 지금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식으로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도래 있는데 앞으로 또 인공지능 다 팔아먹고 나면 그냥 뭐가 올까? 그것도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인데 엔비디아 그 사람은 무슨 뭐 다음 로보틱스 인공지능 다음 로보틱스가 시대가 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시대 구분을 이제 산업혁명을 가지고 시대 구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까지 4개를 나왔는데 그것은 실은 학문적으로 좀 엄밀한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따지면은 2개의 산업혁명으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산업혁명은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이 나왔던 부분을 합쳐서 아날로그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기술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이 2개 합치면은 이것은 디지털 기술혁명이다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 그래서 2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정밀한 분석이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얘기를 좀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980년대 정보기술이라는 이름 하에서부터 실은 디지털 혁명이 기술혁명이 시작돼 오고 그러면서 이 기술혁명이 이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에 따라서 사회에 결정적으로 어느 지점에다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테크놀로지와 아주 다른 구별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적용될수록 더 이상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실은 디지털 기술 혁명이 지금 사회에 초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주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기술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정치, 경제, 뭐 사회부 일상생활이 있는데 거기 더하면은 실은 이제 철학도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실은 제가 한철원이기 때문에 와서 제일 좀 하고 싶었던 주제는 그러면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철학이 무엇이냐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디지털 기술혁명에 대한 사회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 철학 얘기하는 게 그래가지고 더 하고 싶은 거는 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디지털 기술혁명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하시면 심화될수록 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식으로 갈 수밖에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취직하기 어려워졌던 문제가 생겼던 것 자체는 바로 디지털 기술 혁명이 추진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금 디지털 기술 혁명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심각하고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노동의 미래와 관련된 이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동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어왔느냐, 지난 40-50년 동안 노동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양의 여러 학자들이 쭉 얘기를 해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 벨이 제일 먼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산업 사회는 공장에서 육체 노동이 지배적인 노동의 형태가 한다면은, 탈산업 사회는 서비스업이 주 직종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신 노동이기 때문에 육체 노동으로부터 정신 노동으로 노동 형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게 이제 기본 이제 다니엘 벨의 핵심이고, 다니엘 벨이 거기에 더해서 정신 노동이 주가 되는 탈산업 사회에서는 정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대면 노동이기 때문에 인간의 유대 관계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탈산업 사회는 인간들의 유대가 강화되는 강력한 공동체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벨도 실은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이게 꼬무니스트였었기 때문에 그 칼막스의 꼬무니즘의 생각이 늘 미래의 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칼막스와는 다른 식으로 탈산업 사회가 바로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꼬무니즘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는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가 제국하고 또 안토니오 제국의 후배가 이제 나자라토라는 사람이 둘이 이제 따로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노동 개념이 육체 노동으로부터 비물질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던데, 비물질 노동이라고 했죠. 정의만 좀 다르겠지만 결국 다니엘 벨의 정신 노동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비물질 노동이 지배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 여기서 또 공동체 형태가 강화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다니엘 벨 네그리가 한 얘기들 보게 되면 표현만 바뀌었지 다니엘 벨하고 크게 차이가 좀 없는 그런 얘기를 계속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 벨하고 네그리는 결국은 벨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정신노동의 증대, 이것만을 주목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중화학 공장 같은 그 거대 제조업 공장들에서는 그러면 이제 노동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냐. 근데 그것은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육체 노동은 사라지만 소수의 고도로 숙련된 정신 노동자들이 남아있고, 그게 아까 볼보 노동자에서 마지막 공종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들은 더 이상 반숙련된 육체 노동자들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을 갖춘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이제 전문적인 이제 제조업 노동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 노동자라고 해서 직접 제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조업 공장 자체를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실은 제조업에서도 노동자는 남아 있는데, 그 노동자는 여전히 그 정신 노동자로서 변화된 노동자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 더 더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좀 더 첨가하는 것인데, 이제 제조업 공장들이라고 해서 제조업 공장들이 이전처럼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조업 공장들의 경쟁력의 핵심은 R&D, 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대 제조업 기업들은 거기에 각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소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일하는 고도의 석박사급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전문직 공학도들 이런 사람들이 실은 이제 새로운 그 제조업 노동자의 한 부분이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R&D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애플, 구글 뭐 다 그런데도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정신 노동자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학의 연구의 변화인데 스탠포드도 얘기죠. 스탠포드는 인공지능이라고 한 부분만 하는데 실은 MIT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해야 되는데 MIT가 앞으로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공학이 어느 분야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을 전부 다 그 플랜을 짜가지고 거기서 미디어 랩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스탠포드는 돈 버는데 바쁜데 앞으로 미래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데에서는 MIT를 능가할 데가 없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은 실은 그 좀 얘기들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정보 삼아서 제가 좀 곁들여서 좀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정리된 얘기 드린 거고 더 다들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 그 여기 이제 이 얘기들은 빼고 이제 바로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변화하는 것의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설명하는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특징을 싱귤레러티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오히려 들레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싱귤레러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오히려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 자체의 성격을 싱글레러티에 있다. 이전에 아날로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KS, 스탠다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았는데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표준화를 넘어서 우리가 유일해야지만 그게 팔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싱글레러티를 기본으로 좀 한다라고 한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추적했던 이제 독일의 젊은 이제 또 젊었지만 이제 한 중년 돌아왔던 이제 또 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년 전인가 번역이 됐는데 레크비츠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21세기 이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인 표준은 이제는 바로 아까 유니버설러티로부터 싱귤레러티로 이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싱귤러티 세계로 옮겨가고 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여기서 얘기 못하지만 그 철학적으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과 관련해서 초기 한 20년 동안은 주로 육체 노동이 정신 노동으로 변화하겠다는 쪽으로 모여 있었는데 아직 간파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노동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주목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업이 늘어나고 있고 취직이 안 되네. 왜 그렇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충격을 줬던 것이 바로 제레미 리픈의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저도 이제 우리나라 번역되자마자 봤는데 그때 바로 이제 당연히 보고 나서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그 당시는 정보 기술인데 정보 기술이 바로 인간 노동력을 공장으로부터 쫓아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전 세계에 알리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책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육체 노동으로부터 정신 노동으로 넘어서 노동의 탈노동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변화의 핵심적인 이제 단계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탈노동화의 경향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탈노동화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져가는 이런 조건 속에서 일자리를 어떻게든 하실 것인가 다시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은 잘했는데 진단 솔루션을 내리는 데서 제레미 리픈이 거기까지 이지를 못해가지고 일자리를 재산 부분이라고 하는 다른 일자리 자꾸 만들면 돼.
라고 해서 일자리가 또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은 이미 그 당시부터 줄어드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얘기 못하고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아까 지금 이제 극우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서구에서 극우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취직을 못하고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 밑바탕에 깔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나치 때부터 히틀러 때부터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실은 이제 일자리를 사야 되는데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주로 이제 노동 유연화와 노동 형태의 양극화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노동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한 번 직장은 평생 직장인데 한 번 직장은 더 이상 평생 직장이 아니라 한 번 직장에 있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가줬으면 그래서 정리해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동유연화의 이제 핵심 내용이고 이렇게 되면서 취업자들의 노동 취업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악화되게 가게 되고 뭐 거기에서 뭐 청년 실업 뭐 별의 얘기 다 했는데 시간상 이제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전문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R&D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전문직이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나서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 숫자는 늘어나서 전문한 한편으로 있지만 근데 당시에 그 유럽 쪽의 많은 학자들이 요 부분만 주목하면서 상당히 그것을 이제 그 포스트 포드주의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 포스트 포드주의 시스템이 되려면 상당히 오히려 단순 반복 노동으로 전문한 노동이 증대되면서 사회가 나아질 것이다라고 낙권론만 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크게 못 봤던 것이 뭐냐면 노동 형태의 한편으로는 소수의 전문직화되고 그런데 다수의 중간 관리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취업 조건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노동의 일반적인 노동의 탈숙련화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제조업 공장에 취직 못하게 되면 바로 이제 마트에 가서 아주머니들 마트에 가서 점원으로 일하거나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거죠. 아니면 이제 환경 미화원 가서 88만 원 세대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근로 조건, 그다음에 소득 조건, 임금 조건 모든 것이 악화되게 되면서 다수의 소위 말한 취업한다라는 사람들이 저것도 할 일이냐 실은 이전에 허드렛 일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층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결국은 다수가 배고픈 지경으로 이제 몰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등등인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실질 소득이 실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먹어야 되니까 뭐냐면 결국 은행 가서 돈 빌려야 되니까 실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의 부차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우리나라는 거기다 아파트값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부채 증가해서 모든 인간의 부채 인간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아직도 은퇴했는데도 아직도 빚을 다 못 갚았어요. 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단순화시키면 결국은 요새 우리나라는 이제 쓰다가 1대 99의 사회까지 했는데도 더 세게 쓸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막연하게 그냥 민생 문제란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민생 문제란 말은 중립적이로는 너무 중립적인 표현인데 너무 심각했던 상황을 표현하기가 이제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결국은 단순화시키면 취직해야 먹고 사는데 취직을 못해. 일자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것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했던 이유도 뭐냐면 청와대에 가가지고 맨 앞에다가 내가 일자리 해가지고 고용률 늘리겠다. 그거
모니터에 놓고서 매일 본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브레인들 불러가지고 그러면 일자리 문제 해결하나라고 했더니 거기 들어온 몇몇에 있는 브레인들이 전통적인 기업 마인드 속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게 되면 그 미래적 경향과 관련 속에서 답이 뭔지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구의 대부분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서게 되면 내가 일지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어디서 해결해? 기업에서 사람 좀 더 뽑아라. 기업에서는 사람 덜 뽑아야지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더 뽑으면 돈을 손해보는데 어떻게 사람을 더 뽑습니까? 근데 더 뽑으니까 뽑지 못했던 거예요. 다 실패. 그래서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던 것인데 단순히 이제 돌려서 보게 되면 해법은 이제 미래 경향을 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 6쪽에 보게 되면 제가 추천했는데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기술 그 자체만은 높고 노동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뒤에 이제 노동 개념의 이제 혁신적 변화도 얘기했는데 그건 시간 때문에 빼고 여기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인류 역사가 시작됐을 때 역사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 노동의 시작이죠. 농업이라고 하는 육체 노동의 시작인데 그때 육체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땀을 흘려서 수확을 해야지만 내가 굶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동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5,000년의 노동의 역사 속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한편으로 그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가르쳐 해주는 테크놀로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5,000년 동안의 아날로그 테크놀로지가 못해줬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데 뭐냐면 인간에게 너희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놀아. 우리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생산해 줄게. 놀다가 필요한 것이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인간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뉴 테크놀로지가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것인데 바로 그런데 지금까지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어 왔냐면 노동 시간 1인당 노동 시간을 계속 줄여가서 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공장에서는 노동 전체적으로 자동화되니까 일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을 안 뽑는 식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해법이 뭐냐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인간 노동력이 대체되는 만큼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하는 노동 시간을 그만큼씩 줄여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노동 시간의 단축이라고 좀 하는 것인데 이 노동 시간의 단축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솔루션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마디 쭉 들어보면은 10년도 더 전에 이제는 대통령이 된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지금 기본소득 하는 거 미래를 보고 잘하는 것은 맞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여기서 관심 가져라. 근데 한마디도 안 듣더라고요. 요번에 대선 국면에 와서 이제 4.5일째 노동시간 단축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선 더 중요한 것이 노동시간의 단축이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을 더 뽑을 수가 있으니까 실업률을 상당히 해결해 주는 그런
이게 실은 진짜 해법인 것이죠. 미래를 버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사람을 늘려라. 요새 동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동사무소 가면은 이전에 거기 창구에 3-4명 앉아 있었는데 지금 10명 앉아 있더라고. 그 왜 그러겠어요? 문재인 때 뽑을 때가 공무원밖에 없으니까 세금 내가지고 공무원들 다 뽑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동사무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간의 단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걸 노동 해방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십몇 년 전에 이미 그 칼막스 해가지고 써놓은 논문 발표한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히려 자세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은 일 중독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 외에 자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실은 꼭 거꾸로 여건이 돼요. 노동시간 단축하게 되면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서구는 이미 복지국가 자본주의 시대 때 노동시간을 많이 단축해놨기 때문에 더 줄이란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더 줄여도 돼요. 더 줄여도 돼요. 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그 OECD 2위예요. 1위 원래는 1위였었다가 멕시코한테 1위를 뺏겼는데 잘 뺏겼죠. 근데 그 이제 이유는 좀 다른 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특히 일자리 문제에서 제가 본 세대를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실은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은 이 노동시간의 단축. 그래서 청년들의 신규 교육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열악한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했던 식으로 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특히 이거는 이제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노동에 의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노동에 의한 소유에서 노동과 소유, 노동과 분배를 완전히 분리해서 노동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분배하는 분배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출발점으로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재명도 받아들인 이제 그 기본소득론인 것이죠. 근데 기본소득론은 이제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에서 뭐 둘 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요 두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좀 상당히 이제 프레임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지만 미래의 경향성을 보면서 미래에 맞추어서 해나가는 해법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유일한 길이고 부산으로 가려면 부산발 KTX를 타야 되지 목포발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 노동시간의 단축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부산발 KTX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른 식의 해법은 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개념의 재성찰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화시켜서 그냥 더 이상 노동을 신성하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근대 자본주의가 되면서 켈빈부터 해서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노동의 신성성을 이데올로기를 계속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우리는 지금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지금 젖어 있는데 그 노동은 신성한 것이 전혀 아니고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지 인간이 전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인간다움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식으로 노동관념을 바꿔야 된다. 이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승기 선생님 발표 글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한상원 선생님의 논평문은 아마 다 문서로 배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한상원 선생님의 구두 발표를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 이성국 교수님 토론을 어떻게 맡게 됐는데, 탈노동사회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그 발표문 뒷부분에 특히 말씀하신 탈노동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탈노동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저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노동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의 목적이 여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보면 노동의 목적이 여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노동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부를 향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 노동의 목표여야 하는데,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논리가 전도되어서 여가가 노동의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쉬는 이유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우리가 푹 자야 하는 이유도 다음날 일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가를 보내야 하는 이유는 여가 때 충분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가의 목적이 노동이 된 것 같은 그런 전도된 논리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 사회의 이런 그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논리, 특히 한국 사회는 노동 중독에 걸린 사회라는 생각도 들고, 노동 중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또는 이제 과잉 노동 사회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이 탈노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교수님도 이제 이 발표문에서 지적하고 계신데,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식의 탈노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장밋빛 탈노동이라고 하면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인간이 덜 노동하고 최소한으로만 노동하고 그만큼의 남는 시간들을 자기 개발에 쓰는, 막스도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나 그런 트리스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자기 개발, 개인의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노동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최소한으로 줄여드는 그런 상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탈노동의 전망이라면, 부정적인 탈노동이라고 하면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겁니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까지 제가 그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쓰지 않았어요. 제가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하이패스를 많이 써야 되는데 고속도로 쓸 때 하이패스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년, 2018년인가 9년인가 그 즈음에 도로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도로공사에 그 이제 티켓 그 받아주는,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서 일하시 그 교환소에서 일하시는 그 도로공사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는데, 청와대에 이제 어떤 비서관, 익명의 비서관이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말합니다. 어차피 사라질 직업인데 왜 우리가 그들 정규직화 시켜줘야 돼? 어차피 사라질 직업인데. 그 말이 이제 제가 꽂혀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이패스 안 하겠다. 나는 무조건 현금으로 내서, 현금이나 카드로 내서 이 직업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걸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조차도 하이패스 없는 차들도 이제는 무인 작동기에서 그 돈을 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없애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그냥 하이패스를 달았는데, 어쨌건 노동으로부터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배제되는 것이 이제 탈노동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유토피아로서의 탈노동이 있고 부정적인 디스토피아로서의 탈노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부정적인 탈노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방식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을까? 어떤 뭐 개념이나 아니면 노력이 필요할까? 그것이 좀 궁금한 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탈노동 패러다임이 이제 이 생태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생태 전환, 그 생태적인 친환경적인 전환에 있어서도 탈성장이나 이런 요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생태 전환과 탈노동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면서 논평 마치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골라서 답을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 강의실을 대여를 6시까지는 우리가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휴일이어서 학교 건물 관리 때문에 6시까지 나가야 하는 일정이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 탈노동과 그 생태학의 문제 이거는 나중에 그 종합 토론 때 좀 같이 하고 지금 뭐 시간이 없다니까 예. 조금 간단하게 하면 이제 부정적인 탈노동인데 그게 말하자면 그 백수 만드는 거죠. 실업자 만드는 거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노동의 방식이 바로 부정적인 탈노동인 것이죠. 일자리를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업이 살아야 되고 기업이 살기 위해서 네가 살든 죽든 나는 상관없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한 젊은 여류 언론은 하는 기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잉여 인간이라는 책인데 그 책 보고 놀랐어요. 저는 신자유주의 극단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 실업자로 넘쳐나고 있는데 저 실업자들은 앞으로의 사회로에서 우리는 필요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잉여 인간, 불필요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포용과 배제에서 이제 포용의 의식이 이제 완전히 지금 좀 없어져 버린 것들인데 어떻게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담당해야 될 가장 역할이 뭐냐면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부정성을 넘어서 긍정적인 탈노동의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획해야 되는데 저는 실은 이거를 미래 계획이 앞으로 몇십 년간 인류가 해야 될 예전에는 박정희가 계획경제 얘기했는데 실은 계획경제가 아니라 이제 미래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해서 탈노동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에 맞추어서 미래적 청사진을 짜가지고 쭉 그에 맞춰서 해나가는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이제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은 이거를 누가 어떻게 주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많이 좀 얘기 안 돼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일단은 미래를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멘트는 이어서 우리가 그 종합 토론에서 굉장히 뜨거운 또 토론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 맡아주신 이승배 선생님, 한상훈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